이게 이제 지도에서 보면 이제 그 주황색으로 빗금 친 것 중에 주황색으로 빗 붙인 거. 저게 3월의 서북부 키이우 지역입니다. 저길 쫓아냈습니다. 그 다음에 9월에는 중북부 하르키우 지역이죠. 연두색, 밝은 연두색으로 이렇게 빗금 친 데입니다. 그리고 11월에는 저 강북 헤르손, 드네프르 강의 북쪽, 지금 짙은 녹색으로 빗금 친 데입니다. 여기서 잠시 이제 승리, 저지, 패배를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승리는 돈바스 크리미아에서 모두 쫓아내는 게 승리죠. 그러니까 주권 영토의 완전 수복이 승리입니다. 저지는 러시아가 우크라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3월 승리, 9월 승리, 11월 승리에 의해서 지금 저지에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prevent Russia from conquering Ukraine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게 저지죠. 저지에는 성공을 했어요. 그러나 승리는 아니죠. 지금 상태가. 예. 그 다음에 이제 패배는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정복을 하고 우크라이나에 이제 그 괴뢰 정부를 세우는 게 이제 패배죠. 그건 이제 이미 그런 일은 이미 다 벗어났고요. 저지까지 성공을 한 거예요. 이제 승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승리가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타이밍을 미국이 질질 끌고 있다고 해요. 승리를. 오늘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는가를 말씀드릴게요. 이 저지하는 데는 성공을 했습니다. 현재는 이제 바흐무트에서 힘겹게 러시아를 방어하고 솔리다르는 함락됐지만 사실 솔리다르 바흐무트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교착 상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만약에 미국이 주도해서 탱크뿐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GLSDB 같은 최소 150km급 장거리 정밀 타격 무기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두 번째 미국이 감시 정찰 정보를 전폭적으로 제공하면 러시아군을 모두 쫓아내고 크리미아 돈바스 다 포함해서 주권 영토를 완전히 수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감시 정찰 정보 ISR, Information Surveillance Recognition를 뭐 소극적으로 지원하긴 하는데 뭐 한 30분 늦게, 뭐 1시간 늦게 어디로 군대가 이동했다 그러는데 뭐 미국 쪽에서 2시간 전에 알고 있었는데 2시간 후에나 알려준다든지 뭐 부분적으로만 알려준다든지 혹은 150km를 갈 수 있는 정밀 타격 무기를 안 알려준다든지 이러면은 결국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결정적으로 몰아낼 수가 없게 돼요. 그래 놓고 이제 서로 소모전이 되니까 결국은 어느 단계가 되면 크리미아 돈바스를 되찾지 못한 채, 즉 주권 영토를 완전히 수복하지 못한 채 러시아와 휴전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래서 오늘 현재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현재까지 미국은 공식적으로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최종 목표가 이겁니다 라고 말을 하지 않아요. 굉장히 헷갈리게 만들어요. 이게요, 말을 했었어요, 몇 번. 최소한 한 2번 했어요. 바이든이 한 번 하고 오스틴이 한 번 했어요.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러나 이거를 예전에 1990년대 초에 걸프전에 비교한다든지 1990년대 중반인가 코소보 전쟁에 비교하면은 표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명확했어요. 걸프전 때는 그 후세인이 이끄는 이라크군을 쿠웨이트에서 쫓아내야겠다. 코소보 전쟁 때는 코소보로부터 세르비아군을 쫓아내고 코소보를 코소보가 인종청소의 비극적인 현장이 돼가지고 거기서부터 전부 피난 나간 사람들을 다시 코소보로 다 불러 모으겠다. 그 명확해요. 뭐 예를 들어서 전쟁에서 싸우고 있는 소위 계급장단 군인서부터 미국 대통령까지 명확해요. 또 나토의 무슨 다른 무슨 뭐 영국 수상 다 명확해요. 지금 그러질 않아요. 명확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디안 같은 신문에서 보면 이제 미국이 빨리 서둘러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목표가 무엇인지
정의해서 밝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며칠 사이에. 이제 그때가 근데 저는 안 밝힐 것 같아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목표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네, 밝힌 적이 있어요. 이게 2022년 3월 말 바이든이 폴란드 바르샤바를 방문했을 때 그 연설을 할 때 맨 마지막 문장이 의미심장합니다. Decency and dignity of freedom and possibilities. For God's sake, this man cannot remain in power. Putin cannot remain in power.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하겠다는 거예요. 푸틴은 더 이상 권력을 잡게 내버려둘 수 없습니다. 레짐 체인지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2022년 3월 26일에 바르샤바에서 바이든이 한 연설입니다. 그럼 바이든만 그 얘기했냐? 그로부터 거의 딱 그 한 달 후인 2022년 4월 25일 날, 네, 딱 30일 후에 그때 이제 블링켄하고 어스틴이, 블링켄과 어스틴, 미 국방장관 어스틴과 미 국무장관 블링켄이 함께 그 바르샤바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른 나라 그 국방 국무장관들 만나려고 그 회의를 끝마치고 나와서 캐주얼한 이제 기자회견에서 어스틴이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이 속내 드러낸 다음에 어스틴한테 야 그렇게 노골적으로 말하면 안 돼라고 미국 정부 안에서 여러 군데에서 경고가 갔던 걸로 압니다. 그 다음부터 어스틴이 이 말을 잘 안 해요. 4월 25일 날 한 말입니다. 이때 어스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세 가지 목표를 얘기합니다. 이건 블링켄도 이런 얘기 안 했었고요. 바이든도 얘기를 안 했어요. 오스틴이 가장 정확하게 얘기한 거예요. 오스틴이 얼결에 속내를 드러냈어요. 그리고 나서 오스틴도 이 말 안 하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연설도 아니에요. 그냥 캐주얼하게 기자회견 하다가 툭 나온 거예요. 세 가지 목표 뭔지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We want to see Ukraine remain a sovereign country, a democratic country, able to protect its 네, 일단 주권 영토를 전체를 수복하기 원한다고요. 그 다음에 러시아가 약화돼서 러시아가 다시는 침공 같은 도발을 하지 못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한다요. 예, 그리고 이제 나토 결속을 강화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주권 영토 완전 수복, 그 다음에 러시아의 약화, 아예 그냥 약화, 전쟁이 문제가 아니라 약화, 국가 자체 약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나토 강화. 이 세 가지 목표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이거를 많이 주목을 해서 말하자면 그거를 이 전쟁의 양상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것에 주목을 하면 왜 미국이 승리를 서두르지 않는가, 왜 질질 끌고 있는가가 그대로 이해가 됩니다. 오늘 그 비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주권 영토를 완전 수복하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하죠. 주권 영토라 그러면 이제 이 지도에서 이 주황색 부분은 2022년 2월 달에 전쟁을 벌리면서 러시아가 추가로 지금 점령해서 버티고 있는 지역이고요. 보라색 부분은 저기 크리미아 반도가 보이고 또 주황색 두 개 사이에 끼어 있는데 저게 일부는 도네츠크고 일부는 루한스크입니다. 저기를 통틀어서 돈바스라고 부릅니다. 즉 크리미아와 돈바스까지가 다 주권 영토가 됩니다. 로이드 오스틴은 주권 영토, 그러니까 sovereign territory의 완전 수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목표예요. 그런데 이 첫 번째 목표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러시아를 결정적으로 약화시킨다. 혹은 다시는 혹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유의미한 군사력을 갖추지 못할 정도로 러시아를 박살을 내버리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거는 뭐냐면 기존 러시아의 무기를 모두 소진시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향후 러시아의 석유가스 비즈니스가 부흥되지 못할 지경으로 황폐화시키겠다. 데시메이트 하겠다는 거예요. 이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서방 글로벌 기업들은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철수해버렸죠. 그 안에는 석유가스 기업도 포함됐습니다. 이렇게요, 순식간에 철수를 하고 나서 러시아가 이거를 운영할 노하우가 없어요.
또 러시아가 팔아먹을 데가 없으니까 이제 막 잠근다고요. 그런데 이런 계속해서 플로우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땅속에서 뽑아 올려 가지고 이게 흘러가는 플로우가 이어지는 거라서 이걸 기술이 아주 좋은 사람들이 제대로 이걸 군데군데 잠궈도 순서를 따라서 잠궈도 그 파이프라인이나 그 생산 시설을 회복하는 게 어려운데 러시아의 그냥 현장 엔지니어들이 마구 잠근 게 돼가지고 마구 운행 정지가 돼서 이게 엄청나게 지금 손상되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문가들은 피터 사양 같은 전문가들은 전쟁이 끝나고 서방이 100% 협조하더라도 앞으로 10년 이내에 러시아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어렵다고 말을 합니다. 또 거기다가 서방이 러시아 석유가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혹은 매우 일부만 사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그래프는 2020년 기준으로 각 나라에서 러시아 가스에 대해서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데 저것만 가지고는 잘 모르고요. 실제로는 유럽 전체에서 러시아 천연가스에 대한 의존율이 40에서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게 10%까지 떨어져 있거든요. 앞으로 러시아 석유가스는 그냥 n분의 1이 돼버려요. 일부러 유럽이 러시아가 다시 재개를 하더라도 생산력을 회복할 길도 없을 뿐만 아니라 회복이 된다 그래도 일부러 옛날처럼 안 땡겨 쓰고 LNG 좀 비싸더라도 LNG 갖다 쓰고 또 러시아 것도 좀 갖다 쓰고 이렇게 섞어가면서 쓸 거라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더 이상 석유가스를 가지고 좌지우지하지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갠신갠신 그냥 하는 그런 상태, 아주 빈사 상태로 러시아를 몰아넣겠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이 전쟁에. 그러니까 완전 허리를 분질러 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제임스 오스틴이 말하는 세 번째 목표는 뭐냐? 나토를 강화한다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나토 국가들이 러시아를 적국 혹은 잠재적 적국, 즉 적대적 상대방, 영어로 adversary로 간주하고 자주국방을 강화하는 걸 뜻해요. 이건 뭐냐? 독일과 프랑스를 군기 잡겠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EU와 나토는 독일의 친러 노선을 극복하지 못했고 프랑스의 개발지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나토의 선봉이 지금 나와 있는 말하자면 폴란드, 앞으로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발틱 3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그 다음에 루마니아, 체코, 슬로바키아 이런 데가 나토의 선봉이 돼요. 앞으로 독일은 존재의 존재의 저거 자체가 없어져 가는 거예요. 그 무게 자체가 존재감이 없어져 가요. 이 나토가요. 이때까지 트럼프도 그것 때문에 대판 싸웠잖아요. 그때 제가 한번 보여드렸을 텐데 독일이 트럼프가 그 나토 회의에 가서 야 니들은 말이야 우리한테 이렇게 무임승차하고 니들은 국방비 지출도 안 하고 말이지 그런 식으로 사냐 이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면박을 주는 그러한 얘기가 있었죠. 트럼프 때. 그러니까 나토 결속을 강화해야 된다는 건 뭐냐면은 친러 노선을 극복하고 독일과 프랑스를 군기를 잡고 그리고 폴란드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러시아에 대한 말하자면 군비를 강화하는 거. 그 체제로 가겠다 이 소리입니다. 지금 이게 뜻이. 자, 우리가 EU나 나토를 하나로 보면 안 돼요. 이 독일과 프랑스가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이 지난해 그 12월 크리스마스 때 바이든이 그 젤렌스키와 같이 백악관에서 공동 기자회견 할 때 뒤에 맨 마지막 대목에서 툭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아주 하소연을 합니다. 그때 보면은 그러다가 맨 마지막에 더 얘기하려고 기자가 더 질문하려고 그러니까 maybe I have talked too much. 오늘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라고 그러고서 도망가 버려요. 한번 직접 보시죠. The idea that we would give Ukraine material that is fundamentally different than is already going there would have a prospect of breaking up NATO and breaking up the European Union and the rest of the world. The other piece of this is, you may recall, one of the reasons why I have spent, well, I won't tell you the calculation, but I've spent several hundred hours face-to-face
with our European allies and the heads of state of those countries. 네. 여기서 보면 결국은 미국이 일방적으로 성질대로 강력 무기를 지원하면 결국 EU와 나토가 다 산산조각 난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 독일과 프랑스가 설득이 안 돼 있는 상태다. 이 이야기거든, 지금. 지금 이 얘기예요. 이제 조금 설득되고 있는데, 그럼 미국이 그럼 서두를 거냐? 제가 보기에는 안 서두릅니다. 끌 수 있을 만큼 끌어요. 이게 그런 게임이에요. 이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이제 평론가들이나 일부 언론이나 다 이제 유튜버는 당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마치 굉장히 강력한 무기로 이 전쟁이 빨리 승부가 날 것 같은 그러한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러시아가 백기를 빨리 들면은 모르겠는데 그러지 않는 한 그렇게 빨리빨리 목을 안 조여갈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우크라 전쟁에 대한 미국의 그 세 가지 목표가 세 가지가 다 서로 좀 복합적이에요. 첫 번째 목표는 우크라의 주권 영토의 완전 수복이죠. 그 미국이 만약에 이 목표만 달성하겠다고 그 강력 무기를 막 혼자서 막 지원해 가지고 이 목표가 그냥 한 두어 달 만에 달성됐다고 쳐보세요. 그럼 두 번째 목표는 완전히 망그러져요. 세 번째 목표는 망그러지고. 자, 두 번째 목표는 어떻게 망그러지냐. 이게 최악의 재앙이 옵니다. 러시아가 지금 말고 그전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전쟁 터지자마자 와장창 지원해갖고 한 7, 8월에 끝나버렸어, 전쟁이. 그러면 러시아는 석유가스 생산 능력을 손상을 안 받은 상태거든. 아직 덜 받은 상태예요. 노르트 스트림 끊긴 게 9월 달입니다. 케르치 다륙 끊긴 게 9월 말인가 10월 초예요. 아직 석유가스 손상을 덜 받은 상태로 러시아가. 또 유럽 입장에서도 러시아를 완전히 끊어내지 않은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이제 전쟁이 타협이 이제 러시아가 항복을 했어. 전선에서 깨져갖고. 그 얘기 뭐냐? 비록 항복했지만 항복한 후에 바로 저 잘못됐습니다 하고 석유가스도 막 팔아. 그래서 이제 체력을 급속하게 회복을 하죠. 그런데 러시아 국민은 전쟁에서 졌다라는 깊은 치욕감과 원한을 가진 상태가 돼요. 자, 국력의 기본은 보장이 되어 있는데, 보존이 되어 있는데 국민은 엄청난 치욕감과 원한을 갖고 있는 것. 이게 이제 대형 사고가 나는 레시피입니다. 이 대형 사고가 언제냐? 1차 세계대전 때입니다. 흔히 사람들은요, 1차 세계대전 때 독일이 패망을 했으니까 독일이 다 잿더미가 됐을 거다. 천만에요. 1차 세계대전 전쟁을 쫙 살펴보면요, 독일 영토 안에서 제대로 전선 벌어진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의 주요 전장은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를 관통하는 서부전선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탈리아 북부전선, 그 다음에 발칸반도 전선, 그 다음에 러시아 쪽, 저기 폴란드 쪽 어디 전선 다 이래요. 독일 안은 하나도 전선이 없어. 전쟁이 없었어요.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은 나라 전체가 파괴되면서 항복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라는 예를 들면 프랑스가 더 많이 파괴됐죠. 네덜란드, 벨기에 이런 데가 전선이 막 걸쳐졌으니까 그런 데가 더 많이 파괴됐죠. 자,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1차 세계대전에서 흔히 말하는 격렬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하는 지역, 되게 서부전선 쪽 지역들인데 알베르, 솜무, 베르덩 전부 프랑스식 지명이잖아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세계적 명작이 있죠. 그 서부전선이 독일에 없어요. 그게 네덜란드, 벨기에, 프랑스 이렇게 관통합니다. 독일에 그럼 이 전쟁 어떻게 끝났냐? 1차 세계대전. 이제 예를 들면 발칸 전선에서 깨졌어. 이탈리 북부 전선에서 깨졌어. 솜무에서도 깨질라 그래. 그러니까 독일에서 1917년 11월 9일에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황제 체제를 무너뜨려. 그 이틀 후에 휴전돼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독일 영토 안에는 총알 한 방 안 쐈어. 대포알 한 발 안 떨어졌어. 1차 세계대전 때는 폭격기도 없었잖아요. 대포알이 안 가면은 폭탄이 안 떨어진 거야. 그걸 거꾸로 말해보세요. 휴전 후에 독일이 잿더미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잿더미는 네덜란드, 벨기에, 그 다음에 프랑스 서부가 잿더미지. 독일은 생산시설이 가장 잘 보존된 상태에서 전쟁이 끝난 거예요.
자, 이 상태에서 전쟁에 졌다라는 치욕감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치 독일이라는 괴물이 나온 거죠. 치욕감과 원한은 있는데 경제와 사회는 파괴가 안 된 거예요. 경제 기반 이런 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그쪽이라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 만약에 6월이나 7월에 미국이 후다닥 지원해가지고 끝냈어. 뭐 독일도 반대하고 프랑스도 반대하는데 얌바 쪼냐 자식아! 그러고서 그냥 강력한 무기를 지원해서 끝냈어. 그러면은 러시아는 전쟁에 진 거야. 근데 러시아 생산 시설은 하나도 바로 이제 다시 생생 가동이 가능해. 하나도 깊게 손상이 안 됐어. 거기에다가 유럽은 이제 전쟁 끝났으니까 빨리 이제 러시아랑 다시 거래. 다시 거래. 그래서 유럽은 말하자면 러시아의 석유가스로부터 완전 독립이 안 일어난 상태예요. 그럼 러시아는 이제 다시 우리 이제 다시 마음 고쳐 먹었어요. 네, 뭐 제가 우크라이나에서 좀 잘못했죠. 뭐 그러고서 다시 그냥 비즈니스를 아주 쌩쌩 돌려가면서 근데 전쟁은 졌다라는 치욕과 원한은 있고 태형사고 나는 거죠, 저거. 체력이 보존되면서 패전에 대한 치욕과 원한을 가진 상태. 저건 악마의 레시피입니다. 저기서 바로 저 히틀러가 나온 거예요. 악마가 성장하기 딱 좋은 토양이죠.